해외 직판이 답이다. 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는 요즘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무역수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수출이 계속 적자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 분기에 작년에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10조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1조가 조금 넘을 것 같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예 한 3조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동안 제대로 수입 수출이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왔고요. 자,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는 게 수입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정치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논쟁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스타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스타일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실 종방을 포함해서 모든 방송,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제 그걸 제대로 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 제 생각들을 이제 이게 당연히 이번에도 대본 없이 나름대로 여기 보이시죠? 이게 대충, 예, 여기에다가 그냥 큰 제목만 몇 개 적었는데, 이 제목에 준해 가지고 한번 자연스럽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좀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자, 논쟁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냥 이의 제기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욕만 하는 거죠. 욕만. 자기들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욕만 해요. 욕만. 자, 그리고 경제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은 원인 분석, 예, 원인 분석 중심으로 인덱스, 지표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분석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라고요.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데 지금 못 번다. 모릅니까 누가? 이게 옛날에 얼마 벌었고 지금은 얼마 손해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계청에 있는 직원들이 데이터 낼 때는 필요한 거지. 우리 국민은 그 숫자가 1이 됐든 2가 됐든 몸에 와닿는 게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대안을 내야 됩니다. 방법을 내야 되고 해결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이의 제기, 욕만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뭣도 모르면서 그냥 욕하는 이야기만 듣고는 같이 그냥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자기도 같이 욕하고, 욕만 하면 되겠습니까? 욕만 하면. 자, 수출, 수용, 무역 수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번에 일본 것만 한번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수치가 얼마인지 저는 관심 없기 때문에, 자, 그냥 단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하자면, 일본에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무역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 100을 수출을 했는데, 이제 수출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 100을 못하고 한 5 정도밖에 못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녀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출을 다시 100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반대로 수입을 우리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100을 했고 지금 이번에 뚫려가지고 수입을 300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100 했고 300 했고 이번에도 300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한 2배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2.5배라 그럴까요? 예, 그러면 250원. 자,
우리가 이번에 풀려가지고 수출을 100원을 하고요. 수입을 250원 한다고 칩시다. 자, 그래 되면 우리가 150원을 더 수입을 하니까 손해인가요? 단순히 그런 건가요?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100을 하다가 5밖에 못해서 이제 100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95를 더 수출하게 됐어요. 그죠? 이번에 안 됐으면 95 수출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일본한테 다시 250을 수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전에는 뭐 단 1도 수입을 안 했을까요? 아마 한 50 정도는 수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0을 더 수입을 해야 되네. 그죠? 자, 그래 되면 이제 95 수출하고 200을 더 수입하니까 손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허군날 하는 말 있죠. 자원 하나 제대로 나지 않는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에 집중했습니까? 기술 개발에 집중을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예, 뭐 휴대폰이 그렇고요. 전 세계 휴대폰 갤럭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 3번째 3위인 나라가 또 우리나라 맞죠? 제가 알기로는 3위 맞습니다. 3위죠. 그리고 조선, 조선 기술 뭐 보통 기술입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 기술. 그리고 철강 좋아요. 그나마 원자재 수출하는 게 철강인데, 자, 이 철강에 그 소재가 되는 뭐 고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수입을 하겠지만, 자, 철강, 예, 뭐 이렇게 몇 가지, 예, 그리고 반도체, 뭐 휴대폰, 자동차, 철강, 뭐 더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굵직굵직한 게 10개 안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자, 외국에서 자재를 갖고 와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다시 되파는 그런 무역을 계속 해왔죠. 대기업 중심으로. 자, 그럼 봅시다. 일본한테 우리가 수입을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온다. 자, 그게 단순히 그 숫자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손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붙여서 그거에 10배, 20배, 100배의 더 많은 가치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얼만큼 더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는 뭐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먹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 하죠. 자, 무역이 막히는 바람에 그 대체품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하던 걸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대체한 것도 있다. 뭐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통박 불려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거는 수치를 봤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몇천억을 그 시설을 투자를 하고 기술을 또 추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체한 게 9%에서 10% 정도 커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그거 생산 단가가 수입하는 것보다 과연 저렴할까요? 사오는 게 더 쌀 겁니다. 그죠? 예. 더 비싸게 만들었어요. 돈은 몇천억 더 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한다고요? 거기 일본에서 왕창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거래해가지고 수입하는 그 단가보다 대체해서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그 수입 단가가 더 저렴할까요? 만약에 더 저렴했다면 그 관계자들 다 뒤통수 한 방씩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분명히 더 비싸게 주게서 사왔을 거예요. 자, 이것도 다 MC, 원가 개념에서 원가 손실입니다. 자, 다시 일본하고 수출을 하면서 수입하는 게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하고의 무역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적자라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대기업 중심에 누가 말해도 라고 고개 끄덕끄덕 끓을 수 있는 그 편중되어 있는 그런 품목,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철강, 뭐 다른 거 뭐 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무역은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벌써부터 이제 다른 방법을 궁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MZ 세대라면 내가 인정. 왜 인정? 그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살만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잘 사는 걸 계속 봐왔고요. 그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에 휴대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 친구들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세대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알죠. 제 구독자들 제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 나이 알 겁니다. 저는 72년생이에요. 저는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못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형편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저희 아버지 사촌 형님이신데요.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일본에 가셨다가 결국에는 일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시고요. 이제 물론 기화는 하시지 않았는데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명절이면 한 번씩 오셨는데요. 막 이따만한 가방에다가 생필품을 가득 담아서 오셨어. 이제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연필, 세제, 그리고 일본 스틱으로 되어 있는 카레. 야, 정말 연필 정말 좋은 연필입니다. 아껴 쓰고 아껴 썼어요. 예,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애들은 연필 자체도 잘 안 쓰지만 우리나라 연필은 깎다가 부러지고 서다가 부러지고, 일본 연필은 그렇지 않아요. 깎을 때도 안 부러지고 잘 쓰여지고 지우개도 그렇고 학용품에는 그 생필품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 제가 52살이니까 자, 그때가 10대면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35년, 4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쯤에 태어난 그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 말 이해할 겁니다. 우리나라 진짜 되게 형편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한번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그래, 기술, 수출, 제조,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나 밀을 붙여가지고 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때 그 기업들도 크지 않았어요. 예. 삼성이 그렇게 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근데 그걸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40년, 45년 전에 못 살던 나라를 잘 살게 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사업들을 아직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 그때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때 휴대폰을 만들었다 말이 아닙니다. 제조업 중심의 그런 수출 산업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어떤지 제조업 중심으로 되는 나라들이 그 기업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는 그 전기자동차 만들고 있는 그 회사 말고는 없어요. 그죠? 테슬라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플랫폼 사업이나 인터넷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 서비스, 예, 그런 쪽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세계 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업은 그걸 구매하는 사람이 대형으로 나갈 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유튜버지만, 자, 유튜브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인터넷하고 그 닫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매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고객이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철강, 반도체, 이거 뭐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제조를 하는 거는, 자,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싸게 팔아버리면 경쟁력이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학자들이 그러죠. 아, 이게 말이야 환율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뭐 환율이 오른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수입할 때 손해보고 수출할 때 적자 보고, 아니 이익 보고, 뭐 환율이 뭐 또 바뀌면 뭐 수입할 때는 또 흑자를 얻고 수출할 때는 다시 또 적자를 얻고, 뭐 어차피 이래저래 치면은 그 양의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제로 섬입니다. 이것도. 예, 한쪽으로만 양쪽 수출 수입 다 나쁘지는 않아요. 수입이 좋으면 수출이 나빠지는 거고, 수입이 나빠지면 수출이 좋아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환율 물론 이제 수지학을 봤을 때 뭐 영향은 많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산업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봅시다.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바꿔야 돼요. 자, 그나마 한 분야로 된 거는 이제 컨텐츠 사업 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핵을 꺾고 있습니다. 자, K-팝,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지금 세계를 지금 막 압도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죠. 사실 이런 산업들이 진짜 산업입니다. 제조 산업보다는 이런 산업들이 더 전망이 있는 거예요. 예, 꿀뚝 없는 공장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옛날에 꿀뚝이 있는 꿀뚝 없는 산업을 해야 된다. 꿀뚝 없는 산업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는 꿀뚝 있는 산업만 계속 하다 보니 지금 아직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제조업에 또 문제점이 좀 많아요. 어떤 게 많으냐? 요즘 젊은 친구들 일자리 없다고 막 난리죠. 막 일자리를 못 구한다. 물론 뭐 저 역시도 그 친구들하고 같은 생각이고, 제 아들도 뭐 저랑 같은 생각이 있고 그 친구들하고 같은 생각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 인근, 제가 이제 화성 쪽에서 일을 좀 오래 많이 했었고 그쪽에 공장들 많은 것도 제가 잘 아는데, 제가 그쪽에 중소기업청에 있는 예전에 어떤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할 때 들어보니까 화성 지역 제조업체에만 인력이 한 20만 명이 부족하대요. 20만 명입니다.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놈의 3D 업종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뭐 직업의 귀천을 그냥 딱 갈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좋긴 한데, 첫 번째 이유가 3D 업종이고, 두 번째는 급여가 작고, 세 번째는 작업 환경이 좋지 않고, 네 번째는 너무 멀어 가지고 출퇴근하기가 힘들고. 아니, 그런 거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 뭐 다 똑똑하든가 다 서로 그런 데만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다 외국인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박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 들어와서 또 문제점이 막 생겼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자, 그 하다못해 공장에서 물건 하나 제대로 조립하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숙련공이 있고 뭐 초보자들이 있고 막 그런데, 숙련자들이 몸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배우니까 나름대로 기술이라도 배워라 했을 때 그 기술을 안 배우니까 이제 그게 15년 막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숙련공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계속 수급이 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고 늙고 죽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로 이제 막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제 월급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어떡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받는 만큼 월급을 줍니다.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왜 데리고 와서 쓰는데
돈 좀 적게 주고 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제조업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줄 것 같으면 그 친구들 왜 필요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나요? 저는 예상했는데. 자, 그거는 숭룡공 이야기고, 숭룡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노조 좋아요. 노조가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이권단체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노조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노조가 더 무서워요. 그죠? 이제는 노조가 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조 무서워서 사업을 못 하겠대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도산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거기에 막 물을 막 불을 막 집어 던지는, 기름이 그다가 기름 막 붓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노조입니다. 노조. 그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망할 때 그 노조가 또 한몫한 거 나중에 기억하세요. 자, 이러면 노조 때문에 뭐예요? 최저임금이 뭐니 해가지고 외국에서 일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도 옛날처럼 싼 노동력으로 일 못 시킵니다. 그 기업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MC가 원가가 올라가니 수익이 적으니까 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못 살 때 기술, 사람, 꿀뚝 산업, 제조업. 지금 맞는 게 없잖아요. 자, 제조업 쪽에 상당히 기본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은 외국인 친구들이고, 진짜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좋은 데만 가려고 그러고. 제가 지금 어디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 그리고 PD 수첩 쪽에다가 한 달 좀 전인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친구 중에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한국을 버리고 그냥 외국에서 나가서 그냥 이민을 가버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하나 키우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공을 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 이제 우리나라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 아니더라도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태반이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물론 뭐 제가 그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으니까 친구라고 말하기만 하지만, 아는 분의 자제들이 많아요. 뭐 넷플릭스에 입사를 했니, 그리고 제 여동생, 제 친척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외국 유학 갈 때는 국비로 갔는데 그렇게 외국에서 일하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술이 계속 이어가는 거고,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실정이. 자, 그러면 대충 할 만은 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 남았네요. 적어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항상 이렇게 대본 없이 말하고 나면 영상을 보면 꼭 이제 빠뜨리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자, 해결 방법. 자,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제조업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조업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골고루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 나쁘다는 말은 1도 하기 싫습니다. 대기업이 그동안 3, 40년, 4, 5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자, 제조업 산업이 제대로 안정화를 하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체가 진짜 안정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직장으로 부상이 되는 그런 사회야말로 제조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정착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업체들 대부분 대기업의 1차 밴드나 2차, 3차 밴드입니다. 하청업체밖에 안 되죠.
예. 자, 이제 대기업에 있는 힘을 조금 내리고, 예, 대기업은 이제 기술 중심, 연구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그 외국에 나가는 브레인들 좀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월급 좀 많이 줘가면서 좀 잡아 놓으세요. 예, 그런 친구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국가연구원, 그 외국에 세미나 나가면 한국계 출신,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나가 있는 그런 박사들 데리고 오게 만드는 그런 특명을 떼고 간다는데, 예, 자, 대기업 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산업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라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뭐 앱을 하나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 2년쯤 전부터 개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2인 사업자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던데, 한 분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이제 개발자 출신분 한 분하고, 그리고 무역업만 오래 하셔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장기간 사시다가 오신 분이 두 분이 코업이 되어서, 예, 그렇게 요번에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은 뭐냐면 이제 소포고라고 하는 앱이에요. 소포고라고 하는 앱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집사람도 가끔 하던데 해외 직구를 하죠. 자, 해외 직구에 반대되는 개념, 예, 역직구 앱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해외 직판 앱을 이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그런 중소 이제 그런 제조사들을 이제 많이 런칭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지금 준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시험 테스트 개념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수출은 그런 식이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그러네요. 특히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자, 대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제조업 기반으로 한꺼번에 왕창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업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소 제조업 그리고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납품하는 모 회사가 있는데, 자, 그 회사가 삼성한테만 의존하다가 삼성이 뭐 어떤 한 모델에 대해서 뭐 단종을 시켜버리면 그거 완전히 뭐 개박살 납니다, 솔직히. 그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 주고 사놓은 뭐 생산 라인 인프라, 그리고 그게 딸려있는 인력들까지 다 잘리고요. 그래,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그 돈 주고 사놓은 있는 그 원자재, 창고에 쌓이는 그 원자재 그거 다 쓰레기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좀 벌다가 왕창 말아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다 태반인데, 자, 그런 양반들이 자기가 직접 외국으로 직접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시장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이 시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인터넷만 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모두 우리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수첩이죠. 자, 수첩 만드는 사람들도 이걸 스리랑카, 칠레, 뭐 남아공에 팔 수 있습니다. 인터넷 다 되는데,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죠? 팔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안 해봤으니까 갑자기 정주영 씨 이야기 생각이 나네요. 임자, 해보기는 해봤니? 그겁니다. 해보기는 해봤습니까? 물론 해봤을 거예요. 엄청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면은 많이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 거. 네. 이제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팍팍 밀어붙였던 그런 산업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뭐 컨텐츠 산업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를 얻는 것처럼 제조업이든 무슨 업이든 간에 다 글로벌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한 자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정부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예. 뭐 환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환율이. 예. 그리고 제외 동포들 좀 많이 좀 이용합시다. 제외 동포들. 자, 제외 동포들 좀 많이 좀 이용해요. 자, 단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수백만 명 되겠죠. 그죠? 수백만 명. 예, 수백만 명 될 겁니다. 아마 1000만 명까지 되나? 그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 뭐 대선할 때 투표할 때 보면 외국 유권자들이 막 300만 명, 200만 명 이러는 거 보면 곱하기 한 2, 3을 해도 뭐한 6, 700만 명은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자, 그 중에 반이 휴대폰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갤럭시를 만약에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아이폰도 많이 쓰겠지만 굳이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저기 뭐 멕시코라고 칩시다.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수입하는 사람한테 그걸 왕창 한꺼번에 10만 대를 팔아서 그 사람이 또 멕시코 안에서 이제 한국 그 해외 동포한테 이게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뭐 굳이 왜 필요할까요? 왜? 그냥 멕시코에 사는 그 우리나라 그 제외 동포한테 삼성 열심히 만들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휴대폰 파는 회사가 다이렉트로 그냥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배송료가 많이 나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배송료 뭐 쳐봤자 그쪽에서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이익인가? 그리고 코트라가 뭡니까? 코트라.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그 주재원을 두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 거점이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직판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좀 관여를 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조업 개발의 이제 사업이 이렇게 대형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인도 좋아요. 직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처가댁 식구들이 외국 시민권자들이 많아요. 물론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처제 같은 경우한테 우리 집사람이 겨울에 어거부츠를 하나 살려 그러는데 하나 보내줘. 우리나라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울렛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어거부츠가 뭐 20몇만 원씩 하던데 호주에서 어거부츠를 하나 사서 우리나라에 보내면 배송료가 25,000원이 납니다. 25,000원. 근데 어거부츠가 10만 원을 안 해요. 10만 원 잡읍시다. 자, 12만 5천 원에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중간에 대행업체 하나 끼워가지고 직구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유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물건을 아울렛에서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보낸다면서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겠죠? 저희 처가 쪽에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권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외국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직판 아닙니까? 직판.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출로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뭐 통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수출 물량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외국에 팔리는 거, 외국에 갖다 주는 것도 꽤 많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외국에 우리가 파는 거랑 뭐 진배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시장, 해외 직판 이런 구멍을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해외 직판이 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엄청 길어졌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 별로 없겠지만 끝까지 봐주셨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